언니, 형부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내 여동생의 은밀한 고백은 잔인한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꿰뚫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의 싸늘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이 배신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진실은 완벽한 위장 속에서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지. 제 이름은 지수입니다. 33살, 어엿한 출판사 편집장으로 살고 있죠. 제 남편 현우는 저보다 6살 많은 39살로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늘 복받은 여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부유하고 안정된 삶,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이라 여겼으니까요. 모든 것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결혼 3년째,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죠. 처음에는 서로 바쁘고 각자의 커리어에 집중하느라 자연스럽게 미뤄졌던 부분이었지만 어느새 저희 사이에는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언제부턴가 저와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늦게까지 원고를 보느라 그를 방해할까봐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휴일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저 혼자 집에 남겨두고 외출하기 일쑤였어요. 저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직감했지만 그는 워낙 완벽주의자라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죠. 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할 때조차 완벽해서 저는 그저 의심만 키워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우는 평소처럼 저보다 일찍 일어나 완벽하게 옷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었죠.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입니다. 그가 즐겨 뿌리던 시원한 우디 계열의 향수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익숙한 향기 속에서 낯선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제 물음에는 건성으로 대답했죠. 마치 제 존재를 투명 인간처럼 여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또다시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해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침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서로에게 속삭이던 사랑의 맹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길어졌고 저의 불안감은 날마다 커져만 갔죠.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저 그가 언제쯤 제게 진실을 말해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을 뿐입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단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저는 친정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었으니까요. 주말 아침 친정집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듯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현우의 달라진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엄마는 처음에는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달간의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이야기하자 엄마의 얼굴에서도 서서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구나. 내 남편 현우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는 제 말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늘 저를 믿어주는 엄마의 지지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그때 제 여동생 민지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민지는 저보다 3살 어린 29살이었고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제가 엄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엄마가 현우와 제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자 민지는 특유의 천진한 미소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부는 점잖고 그럴 사람 아니잖아.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냐? 민지의 말은 엄마의 처음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민지의 말투, 특히 그럴 사람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의 억양과 고개짓이 현우가 평소 저의 의심을 일축할 때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현우가 제 앞에 앉아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죠.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은 곧바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민지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깊숙이 심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능성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지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저에게 살갑게 대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을 감지했습니다. 특히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경직되거나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저는 민지와 현우의 평소 대화 내용, 습관, 심지어는 농담을 주고받는 방식까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 사이의 유사점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끼리 닮아가는 흔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은밀한 공유를 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동질감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제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싹은 곧 저를 충격적인 진실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지에 대한 의심이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저를 찔러댔습니다. 그녀가 외출하며 남긴 말투, 사소한 버릇, 심지어는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 억양까지 이전에 현우가 제게 했던 말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거렸죠. 민지는 친구가 입원해서 병문안을 간다며 외출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문안은 잘 다녀왔는지 친구는 괜찮은지 자세히 물었지만 민지는 늘 얼버무리거나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민지의 친구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입원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민지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친구 입원이라는 핑계는 민지가 집을 비우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었던 것이죠.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현우는 늘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민지가 집을 비운 사이 현우가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이 제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라도 찾아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현우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죠. 저는 곧바로 제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부는 저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민지와 현우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으며 민지의 방을 수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부는 처음에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지수야, 내가 힘든 거 나도 알아. 내가 널 도울게. 어떤 증거라도 찾아내자.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현우가 떠난 다음 날 저는 제부와 함께 민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친구를 만난다며 일찌감치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민지의 방으로 들어갔죠.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제부는 서랍장과 옷장을 꼼꼼히 살폈고 저는 침대 밑과 책상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오직 저희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부가 민지의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저의 의심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음을, 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서 발견된 사진들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현우와 민지가 다정하게 골프웨어 차림으로 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둘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배경은 분명 해외의 유명 골프장이었죠. 현우가 최근 출장이라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제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정되었습니다. 침실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현우와 민지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심지어 민지의 목에는 제가 현우에게 선물했던 커플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제부는 제 옆에서 사진들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저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지수야, 이건 말도 안 돼. 제부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차가운 침묵과 저희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죠.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와 현우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저를 기만하고 우리 가족을 농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그의 태연한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 지금 내 옆에 민지 있지?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죠. 현우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겨우 입을 열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보. 내가 지금 출장 와서. 그의 변명은 이미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방금 찍은 사진들을 그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 보낼게. 그리고 잘 봐. 내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내 동생 목에도 걸려있네. 사진 전송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죠. 잠시 후 현우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을 겁니다. 그 후 다시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어렴풋이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위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제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사진을 전송한 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의심이 비로소 확실한 증거로 드러나자 저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곧바로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가족을 농락한 그들에게 복수할 시간이었죠. 저는 제부와 함께 민지의 방에 있는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편지, 그리고 민지의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추악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연락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들고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말 아침 저희는 긴장된 얼굴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지만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는 곧바로 표정이 굳어졌죠. 거실에 앉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현우와 민지가 함께 찍은 사진, 민지의 일기장 속 충격적인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현우의 모든 변화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들여다보던 시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이럴 리가 없어. 우리 현우가, 내 아들이 감히 이런 짓을. 시어머니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주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내 시아버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현우는 다음날 아침 초췌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현우를 회사에서 해고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충격에 빠진 제 남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렸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민지가 어떻게 이런 짓을. 아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곧바로 민지를 불러내셨습니다. 민지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부모님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민지는 친정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부모님은 민지에게 당장 이 집을 떠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제가 살던 고급 빌라의 명의를 제 앞으로 이전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현우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할 미래는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을 되찾고 저를 기만한 자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정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민지는 친정에서 쫓겨난 뒤에도 끊임없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연신 용서를 빌었죠.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현우 오빠랑은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녀의 눈물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죠. 민지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이제 우리 찾아오지 마.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깊은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결국 부모님에게서도 거절당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얻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삶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그는 제게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미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죠. 저는 곧바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우와 민지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죠. 저를 기만하고 제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짚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다시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현우와 민지는 초췌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쏟아내며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죠. 재판은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현우는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민지 역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제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몰락했습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민지는 친정에서도 쫓겨난 채 갈 곳을 잃었죠. 그녀는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여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정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내렸던 단죄는 제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순간이기도 했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저의 직업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었죠. 시아버지는 현우의 행동에 깊이 실망했지만 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들 대신 저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당신의 회사에서 비서직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때 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의 제안을 수락했죠. 시아버지 회사에서의 비서직은 출판사 편집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이해해야 했고 복잡한 서류 작업과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죠. 저는 밤낮 없이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셨고 저는 빠르게 업무에 숙달되어 갔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고액 연봉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얻은 위자료와 별개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저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가 명의를 이전해 주신 고급 빌라에서 저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죠.
집안 곳곳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스며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오직 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죠.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그림을 그리며 저의 내면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배신의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남편과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불쑥불쑥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대응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저 자신과 저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부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회복해 나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는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저는 이제 과거의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을 딛고 일어선 더 성숙하고 현명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무너졌던 가정은 이제 완전히 정리되었고 저는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며 홀로 서기에 성공했죠.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시아버지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의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고액 연봉은 물론 중요한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며 저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죠. 제 삶은 이제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주말에는 요가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에 대한 시야도 넓혔죠. 배신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는 흉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지키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우와 민지는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 또한 언젠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들과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과거는 정리됐고 이제는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자. 저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경험은 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저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 별들처럼 저는 저만의 빛을 발하며 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깊이 배신당했지만 그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저는 그 진실을 통해 저의 삶을 되찾았죠. 이제 저는 평온한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